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간밤에 P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어제 있었던 상승분을 어느 정도 또 반납을 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더불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또 2달 만에 최고치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달 있을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가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미래 맞춤 변해야 할 수 있다라는 주제의 글로벌 증시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글로벌 시장 동향과 그에 맞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장절 리포트를 통해서 이 3거래일째 상승하는 우리 시장의 분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66% 하락하면서 하루 만에 2만 선을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 0.54%, 0.53%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CPI 발표,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예상을 뛰어넘는 상승폭을 보여준 PPI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기 대비 3%, 전월 대비 0.4%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다만 11월 근원 PPI는 직전월과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직전주 대비 큰 폭으로 늘어 노동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4만 2천 명으로 직전주 대비 1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43% 상승하면서 4.332%에서 마무리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1% 하락하면서 4,90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WTI는 0.3% 하락하며 70.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종목들 대체로 하락세 보였습니다. 2개의 종목만이 상승을 했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애플은 0.6% 상승하면서 247.9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홀로 하락하던 애플,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는데요. 전날 1980년 상장 이래 최고 수준인 250달러를 장중에 넘어선 데 이어서 간밤에도 근처에서 거래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0.13%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마무리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전략이 주주들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후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상승 흐름으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1.41%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공급을 줄이려 한다라는 소식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명을 발표했지만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파벳도 1.76% 하락했습니다. 191.96달러에서 마무리했는데요. 구글이 자사 플랫폼에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 DMA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EU가 반독점 혐의를 제기하며 벌금 부과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구글은 새로운 가격 비교 검색 방법을 도입해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에서 테스트 중입니다. 이어서 아마존입니다. 0.56% 하락하면서 228.97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TD코인은 아마존의 목표 주가를 240달러에서 265달러로 높여잡고 매수 등급 의견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2025년 최고의 대형주로 강조했는데요. 전문가들은 TD코인의 낙관적인 입장이 주가를 견인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메타 플랫폼즈는 0.3%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메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메타가 트럼프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57% 하락하면서 41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다소 조정받는 흐름이었는데요. 테슬라의 중국 사업부가 4분기에 가장 높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했죠. 테슬라는 올 11월이 가장 성공적인 달이었다고 자체 평가했고요. 시장의 전문가들 역시 목표가를 504달러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15.43% 상승한 워너브라더스입니다. 워너브라더스가 오늘 정말 크게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이 목요일에 사업 구조 개편과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15% 이상 상승한 겁니다.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부는 CNN, TBS, CNT와 같은 뉴스, 스포츠, 스크립트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스트리밍 및 스튜디오 사업부에는 워너브라더스의 영화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플랫폼 맥스가 포함됩니다. 또 오랫동안 TV 프로그램의 강자로 여겨졌던 HBO도 스트리밍 사업부에 편입될 계획이고 케이블 사업부는 분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워너브라더스는 내년 중반까지 계획된 구조조정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오늘 13.69% 하락하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대기업인 어도비, 실망스러운 4분기 매출 전망을 발표한 이후에 13% 이상 폭락했는데요. LSEG는 당초 57억 3천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했지만 그 수치를 하회했습니다. TD코에는 주가 전략을 매수해서 보유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매출 악화는 최근에 인공지능을 제품에 통합해 수익 창출을 하려던 것이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렸기 때문인데요. 이미지 생성과 같은 독립형 서비스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생성 인공지능의 수익화가 어도비의 핵심 성장 전략이었지만 이번 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타이탄입니다. 42.25% 급등하면서 101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인 서비스 타이탄의 주가가 목요일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42%나 급등을 했는데요. 최초 공모에서는 약 6억 2,500만 달러를 청약했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서비스 타이탄은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 리드 관리, 전화 녹음, 견적 생성 및 작업 일정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주가는 71달러로 시작했지만 현재 101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타이탄은 루브릭의 IPO 이후로 상장한 최초의 주요 벤처 지원 기술 회사인데요. 스타트업들이 상장을 꺼려하면서 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술주들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내년에도 5% 안팎의 성장률을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도 같은 목표를 유지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내수 확대와 적극적인 재정, 통화 정책을 통해서 안정적 성장을 이어가겠다라는 자신감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12일 중국 거시경제 포럼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을 4.9%로 예상하고 있고요. 4분기 성장률이 5%에 이를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내수 부족이 경제의 주요 과제라고 지적이 됐지만 정책 패키지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년에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과 완화된 통화 정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행 연구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이 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CBS는 트럼프 당선인이 시진핑 주석을 내년 1월 취임식에 초대했다라고 보도를 했지만 수락 여부는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는 내리고 브라질은 올리고 미국 관세 충격에 엇갈리는 금리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엇갈린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3.75%에서 3.25%로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캐나다 경제는 GDP의 20% 이상이 대미 무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25% 관세 부과 시 심각한 충격이 함께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함께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브라질은 같은 날 기준금리를 12.25%로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아라 가치가 올해 20% 하락을 하고 물가가 목표치 3%를 초과한 4% 후반을 기록하면서 대폭 인상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브라질은 내년 3월까지 금리를 14.25%로 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관세 충격에 대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당 위안화 가치가 7.5위안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 개선에 나선 저커버그가 트럼프 취임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다고 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트럼프 당선인의 이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과거에 늘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왔었는데 이 저커버그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커버그가 지난달 플로리다 판비치 마러라고에서 트럼프와 저녁 식사 중 기부 계획을 언급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내정자도 함께 자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커버그의 기부는 이례적으로 평가가 되는데 그는 과거에 트럼프의 2017년 취임 기금과 바이든의 2021년 취임 기금 모두 기부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 당시에 이 트럼프는 저커버그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행동했다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의회 난입 사건 이후에 페이스북 트럼프 계정을 정지를 시키면서 둘의 갈등이 더욱더 심화가 됐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저커버그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기부를 결정한 것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행보가 메타의 기존 관행과는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통했을까요? 이 화웨이 최신 폰에 구형 칩을 끼웠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70 프로 플러스에 7나노미터 공정 반도체를 탑재하면서 기술 발전이 정체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해 모델과 같은 수준이고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규제가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해석까지 함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테크인사이츠에 따르면 화웨이는 자체 설계한 기린 9020 프로세서를 중국 SMIC에서 생산을 했지만 이 업계 선두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에 비해서 약 5년 정도 뒤처져 있고요. 2026년까지 7나노를 넘기기 어렵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는 화웨이와 SMIC의 기술 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ASML 장비의 서비스 중단과 판매 금지로 반도체 성능 개선이 제한이 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가 화웨이의 사례를 통해서 효과를 입증하게 되면서 첨단 기술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이 미국의 의료비를 지적하면서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낮추게 된다면 미국인의 건강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미국인의 건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 이 도지를 이끌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11일 X를 통해서 GLP 억제제를 저렴하게 제공을 하면은 미국인의 건강과 수명,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면서 비만 치료제의 접근성 확대를 촉구를 했습니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 효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체중 감량 용도로는 미국의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어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의료 시스템의 높은 비용과 낮은 기대 수명을 비판을 하면서 비만 치료제가 21세기 의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 것이다라면서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부 효율성과 의료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증시 대응 전략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슈와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일단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미증시를 살펴보자면 3대 지수가 모두 다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나스닥도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 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뭐 미국 증시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눈을 돌리고 있는 만큼 워낙 강세를 잘 보여주다가 또 간밤에는 어느 정도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증시를 봤을 때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 미국 증시 앞으로 전망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라던가 섹터가 따로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술주의 상승 상당히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 보게 된다면 앞으로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과 함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이 전고점 추가적으로 돌파하는 흐름, 이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테슬라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엔비디아, 알파벳 이런 M7, 메가7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종목적인 부분 그리고 개별 호재까지 나오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10년물에 대한 금리 상승, 당국의 약국 체인 규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우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주들의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로 숨고르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고점 추가 돌파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주의 강세는 계속 더 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이 숨고르기 장세가 끝나게 된다면은 전고점을 다시금 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 10시였죠. 10시 30분쯤에 CPI가 발표가 됐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딱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이 영향으로 나스닥이 함께 또 상승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간밤에 나왔던 지금 PPI를 봤을 때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CME 패드워치 쪽에서는 제가 CPI가 나온 이후에는 96%까지 보더라고요. 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리는데 근데 지금 봤더니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번 12월에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할 거는 뭐 비슷하게 보는 걸 또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물가 상승률 압박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2월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까지 금리에 대한 전망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지표에 대한 부분,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월 CPI 같은 경우에 우리가 헤드라인 그리고 코어 모두 이 전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런 슈퍼코어 물가도 둔화되는 등 무난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무난했던 상황 그리고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상황이 여기에서 미국 증시의 흐름 추가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점, 바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 10년물 금리가 상승을 했다라는 점은 아직까지는 12월에 이 FOMC 단기 이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월 인하 여부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은 바로 내년도의 점도표를 얼마나 상향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1월에 정말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이 FED의 발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주목할 점은 바로 12월 달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 금리 부분에 대한 것이 아무래도 유의미한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미국장의 흐름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 1월의 흐름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11월에 이런 금리 인하나 동결에 대한 부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 12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 기조는 그대로 이어갈 것이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우리 증시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간만에 삼성전자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그동안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수급을 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어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주 모두 다 훈풍이 들어왔고 하이닉스도 함께 올랐고 그 와중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상승 추세 가장 큰 원인을 꼽아보자면 어떤 게 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미국 기술주의 강세가 아닐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외에도 수급적인 부분 많이 말씀을 드리자면 기술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이런 삼성전자 그리고 IT 대표주들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PBR 부분에 있어서 0.83에서 지금 굉장히 최저점에 있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추세 상승이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같이 기대감에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는 첫 번째 이런 기대감이 가장 큰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예상에 부합한 CPI 부분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에서 계속해서 12월 달에는 이런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이런 메가7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라는 전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12월 이후의 전망은 그렇게 정확한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시장 기술주들 흐름 체크는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반도체주들의 상승이 계속해서 두드러졌죠.
이런 AI 반도체주들에 대한 기대감, 데이터 센터 확장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가 살펴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반도체주들, 기술주들 조금 더 상승 모멘텀 남아있다.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매우 낮은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흐름들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매수를 지켜봐야 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이 기술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줬었죠. 거기에 더불어서 CPI까지 잘 나오게 되면서 어제 우리 증시는 기술주 위주로 마찬가지로 또 강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도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의 가격단 자체가 지금 굉장히 그렇다면 좋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또 기술주 예약이 나왔으니까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 기술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좀 차트를 놓고 보자면은 장중 안에서 변동성이 꽤나 크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지금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변동성이 큰 이유는 이 시장의 수급이 부족하다. 예수금 자체가 높지 않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연초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부분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정치적인 이슈, 최근 들어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 대선 후보 그리고 탄핵 이슈 이 점과 함께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수급 부분 외에 정치적인 부분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지수가 밀리고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이런 전국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불확실성의 해소 국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정치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성 이슈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바로 IT 종목군들 그리고 대형 반도체주들 이런 쪽으로 수급이 차츰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수급적인 부분 지수를 견인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과 함께 지수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기술주의 강세로 우리 시장도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삼성전자와 대형 기술주들이 지수를 굉장히 크게 올렸습니다. 그 외 대부분 코스닥 종목군들, 그 외 종목군들은 상당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면, 굉장히 제한적인 수급적인 면에서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기존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코스닥 종목, 소형주들을 보유하셨던 분들은 크게 밀릴 수도 있는 가능성 함께 보시면서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동성의 원인을 꼽아보자 하면은 수급과 또 정치적 원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어제 우리 증시를 좀 일봉으로 좀 길게 놓고 봤을 때 이 대통령의 담화가 시작됐던 9시 42분쯤에 코스피 지수가 2,440포인트 선까지 또 밀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좀 수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우리 시장의 부진한 원인을 꼽자면 모든 분들이 하는 말이 외국인이 현재 수급이 없다, 메말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는 했었는데 또 최근 들어서는 그 주체가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니까 뒷받침이 되면서 지수도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기관 둘 다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의 방향은 어디 쪽에 있는지 더불어서 지금 그 외국인과 기관은 어느 업종, 어느 섹터를 현재 담아내고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수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개인 수급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서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런 연속적인 상승,
특히 대형주 부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상반기 들어서 수급적인 면에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장중에는 최근 들어서는 거의 대부분 업종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관에서는 전기, 전자, 그리고 운수 장비, 철강, 화학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은 양주체 모두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대형주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 수급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1월 이후에 이틀 연속 코스닥 부분의 기관에서도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수급적인 체크리스트 살펴본다면 소형주들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움직이고 소형주들도 같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 전체적인 호황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급 부분이 예수금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코스닥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춤할 수 있다. 시장에 주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상대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가 움직일 때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은 좀 주춤할 수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쪽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증권가 이야기를 보니까 IRA를 축소하려면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년 뒤에는 업황이 회복될 수가 있다라면서 꽤나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2차 전지 쪽은 워낙 힘을 못 냈던 섹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가 볼 만할까요? 그리고 또 사실은 뭐 테슬라로 지금 밸류체인을 형성을 해서 함께 상승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제는 테슬라랑 2차 전지랑 따로 놓고 봐야 된다. FSD 쪽으로 살펴봐야 된다. 라면서 약간의 좀 반대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지를 살펴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는 FSD 쪽으로 아예 돌려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는 양쪽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2차 전지, FA 쪽을 양쪽 모두 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테슬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다시금 상승했다라기보다는 이 시장 전체, 특히 미국에서의 좋은 상황, 업황에 대한 부분보다는 미국 내에서의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기존의 이런 테슬라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외에도 유럽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량 증가, 이 부분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기업체들을 살펴볼 때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가장 우리가 주요하게 볼 점은 바로 매출 증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출 증대 부분, 기존에 가장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어느 쪽이냐라고 했을 때는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높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었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판매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이런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에서 업황의 부분, 예전만큼 회복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2차 전지를 지금 매수 고민하고 계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단기로 지금 가격대가 밸류 체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다.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하다. 단기로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상승 모멘텀이 꾸준히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 2차 전지 부분에서의 판매량 증가,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인 모멘텀 부분에 있어서는 2차 전지 부분, 아직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만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은 유효한데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때는 지금 앞으로 걸림돌로 놓여 있는 이 부분들이 모두 다 해소가 돼야지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중국으로 좀 시선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어제로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이
말이 그동안 워낙 많았는데 사실 지난번에도 뭐 경기부양책 회의가 진행이 됐을 때 10조 이하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근데 사실 열어봤더니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내용들밖에 없었어가지고 우리 증시도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리는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금 살짝 살펴봤더니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그 부양책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중국과 관련된 화장품이라던가 화학 아니면 여행 이런 쪽에서도 많이 좀 상승 탄력을 받아갔는데 그렇다면 이제 회의가 끝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쪽 섹터들 오늘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중국발 좋은 이슈, 화장품과 여행, 화학 쪽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화학 쪽,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기술 쪽에 있어서 중국이 많이 따라왔고 그리고 가격적인 단가적인 부분에 있어도 우리가 추격을 많이 당한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화학 쪽에서는 큰 메리트를 우리가 지금 현재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관광이나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경쟁력이 예전만큼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모멘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이 중국향 매출이 그렇게 예전만큼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런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 이슈가 계속 나온다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주, 여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정말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들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특히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국 매출뿐만이 아니라 북미 쪽에서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중국향 매출에 집중이 돼 있었던 회사들이었지만 북미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화장품 회사 쪽 이쪽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중국에 대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예전만큼의 매출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미국향 매출 늘려가고 있는 매출이 상승하고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지켜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 관한 이슈로 떴던 화장품주들은 좀 단기적으로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것은 이제 미국 쪽 향이 짙게 묻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길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또 최근에도 미국 향 기업들이 꽤나 시세가 잘 나왔던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시장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리스크 아직까지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연말까지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정치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불확실성인데요. 이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이슈인 탄핵 정국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수급적인 면에서 회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이런 테마주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대형주들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어느 정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매수, 계속해서 수급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외인의 수급적인 부분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관 매수와 더불어서 시장 전체적인 견인을 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대형 기술주 위주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 지금 어느 정도 돌발 상황에 대한 회복 그리고 하방 경직성 이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이 위치에서 조금 바닥권에서 올라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코스피 PBR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0.83까지 내려왔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점. 이 시기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7% 이상 시장이 어느 정도 빠르게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체크를 해본다면 이런 정책 부분 그리고 외국인 수급 부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부분 체크를 해본다면 다양한 요인들이 국내 시장의 좋은 흐름들 이어나갈 수 있다. 이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반등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저점 대비 올랐지만 낙폭이 아직까지는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추가 낙폭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접근해본다라고 한다면 저 PBR이지만 내년에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군들, 해외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점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PBR이지만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미국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에 맞춘 대응 전략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미국의 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비롯해 기술주 위주로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변수가 걸림돌이 되면서 변동성이 유발됐던 하루였습니다. PBR은 밴드 하단에 자리 잡고 있고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드는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벨을 울리며 월가의 CEO들과 기업 리더들과 가득 찬 자리에서 경제 호황을 약속했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는데요. 이 자리에는 차기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NYSE 사장 린 마틴 그리고 트럼프의 두 자녀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는 미국을 기업들에게 가능한 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의 관계자들, 마스터카드, 타겟 등의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요. 어느 순간 관중들은 USA라고 함께 함성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아무도 본 적 없는 경제를 선보일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그의 미국의 석유 채굴 확대 계획과 세금 인하 방침, 또 기업 세율 인하 공약들은 앞으로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방향을 더 뚜렷하게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을 웃돌며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 노동부에 따르면 12월 1일에서 7일인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직전주 대비 17,000건 늘어난 24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22만 1,000건에서 2만 1,000건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추수감사절 연휴 등이 있는 연말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오면서 노동시장을 주시하고 있죠.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임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이번 12월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페드는 고용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탄탄하고 미 경제 역시 강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열리는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직후인 지난달 초 시 주석에게 초청장을 보냈다며 다만 시 주석이 수락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시 주석 외에도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비롯해 외국 고위 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식에는 각국 대사 등이 초대되는데요. 외국 정상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취임 전부터 중국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대중국 견제를 시사해왔던 트럼프 당선인의 이런 모습이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미중 간 힘겨루기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대 5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71억 5천만 원의 현상금을 내걸고 북한의 IT 노동자의 해외 송출 및 돈 세탁 등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소재 북한 IT 회사 관련 정보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2일 이와 관련된 제보를 요청했는데요. 국무부가 찾고 있는 북한 업체는 중국 소재의 옌벤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와 러시아 소재의 볼라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미 국무부는 두 기업의 CEO인 정성화, 실버스타 대표인 김류성, 블라시스 대표인 리경식을 비롯해 14명의 회사 대표 및 직원의 영문과 한글 이름을 같이 공개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업체는 중국 지린성, 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IT 노동자 및 관리자를 파견한 뒤에 이들을 마치 프리랜서인 것처럼 속여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취업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2017년 4월부터 2023년까지 확보한 불법 수익 8,800만 달러, 약 1억 2,259억 원을 세탁해 북한에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감을 했고요. PPI가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우선 예상보다 뜨거웠습니다. PPI는 전년 동기 대비 3%나 급등하면서 1년 9개월 내 최고치를 터치했고요. 인플레 우려 속에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스닥은 랠리 끝에 하루 만에 2만 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합니다. 세금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텍사스주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입니다. 자, 어도비가 매출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가 14%나 넘게 급락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 차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ECB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예금 금리가 연 3% 수준이고요. 3회 연속 하락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ECB,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관세와 더불어서 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일장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 일장 한마디입니다. 3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는 아직 잔존하지만 급한 불은 껐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일장 어떤 체크 포인트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시죠. 전일장 국내 이슈입니다. 윌로우가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죠.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구글이 연일 강세를 보여주면서 우리 기업에까지 온기가 전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단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미국과 우리 기술 간의 격차가 아주 크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정책에 대한 육성, 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 관련 테마주는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초전도체도 함께 엮여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차익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트코인의 보안은 공개키 암호화가 핵심인데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구현이 됐었죠. 다만 이와 관련된 비트코인, 즉 블록체인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면서 하방 압력을 보여줬습니다. 단 윌로우 우려는 잠재웠는데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재돌파한 채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 부근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들은 블록체인이 여기에서 하방이 나올 수 있는 우려는 적다라며 기술적인 특성을 함께 말해주고도 있고요. 경쟁적인 우위 상황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국 쪽으로도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하면서 나스닥도 2만 선을 돌파했죠. 물론 오늘 새벽에는 2만 선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어제장에서는 기술주 랠리로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모두 강세가 나왔습니다. 또 테슬라 훈풍으로 에코프로 BM과 LNF가 강세를 보였는데 단 모든 전기차와 2차 전지 그리고 리튬주가 상승한 건 아니었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와 헬스케어도 올랐는데요. 머스크가 비싼 의료비를 지목하면서 비만약 가격을 낮추게 되면 건강이 오히려 개선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만약들도 상승세를 보여줬었고요. SK바이오팜이 AI 기술로 빅바이오텍으로 도약하겠다라고 설명하면서 특히 자회사는 2조 원이 넘는 비만 치료제를 수주했습니다. 자, 동물 성분이 없는 환경에서 장줄기세포 대량 배양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더 전해지면서 줄기세포 테마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어제장에서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가 모두 오름세를 기록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연이어 이슈를 보여주고 있죠. 꺼지지 않는 열풍입니다. 정치 테마주 단에서는 지휘돼서 이제는 정책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기 대선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말이죠. 대권과도 끊긴 조국, 징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종목들이 하한가 혹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슈에서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KB금융은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밸류업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일제히 오름폭을 키웠고요. DB증권은 국내 방산주가 지금 오히려 디스카운트 구간이라면서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을 보냈습니다. 방산주 다시 한번 뛰어오를 수 있을지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했었던 창업투자, 취업, 출산, 엔젤 모든 테마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정말 그야말로 테마단에서 움직였다라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온 건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끌고 가야 될지는 전문가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속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IT 테마주 단에서도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와 전일장 이슈들을 살펴봤는데요. 어제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이슈들 이가은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어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중 내내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됐고요. 이 물량들을 기관이 받아가면서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장 막판 들어서 동시호가 구간 들어가서부터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포지션이 어떻게 잡히게 될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계엄 사태 이후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없는 통신주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엮여 있는 쪽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 당시에도 상당히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는 쪽이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의 흐름이 좋진 않았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에 조기 대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면서 통신 요금도
또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외국인들은 저점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12월 들어서 KT가 9.3% 하락했고 LG U+가 6%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좀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바구니 안에 계속 담다 보니까 KT 같은 경우에는 벌써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한도 소진율이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외국인들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없는 수준까지 터미까지 지금 차 있는 상태고요. LG U+도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73%까지 거의 목까지 지금 차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흥미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가 주목하는 종목은 어디 있을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외국인이 왜 통신업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특별 리밸런싱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편출 종목 따로 없이 편입하는 종목만 생길 건데 여기서 통신 3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T를 가장 탑픽 종목으로 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5G 설비 투자한 지 5년이 지났고 그게 바로 내년 시점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익을 계산할 때 벌어들인 매출 대비해서 감가상각비를 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들어갔던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 50억이라면 앞으로는 이제 20억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100만 원을 번다 하더라도 항상 50만 원씩 빼기가 됐다가 이제는 20만 원만 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승폭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개선 폭이 연평균 1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탑픽 종목은 KT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주주 이익 환원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OE,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낼 수 있느냐인데 이게 한 9에서 10%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4년 동안 또 1조 원 규모로 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예상 체결 지수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올라서면서 2482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면서 683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포지션 중요해 보이고요. 일단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계엄령 이전 수준까지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고요. 코스피 시총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45% 하락하고 삼성전자는 0.72% 상승하면서 엇갈린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8% 하락하고 있는데요. 다만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지금 IRA랑 AMPC 관련해서 보조금 축소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어제 나온 외신 기사 확인해 봤을 때는 향후 1, 2년 동안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발은 일단 1.8% 정도 밀릴 것으로 보이지만 장중에 또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어제 비만 치료제가 좀 강했습니다. 오늘 쌈바는 보합 수준에서 일단 95만 원 선 지키면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문 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12월 13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고 나스닥도 2만을 돌파했고 또 기술주 위주로 강세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까지도 훈풍이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간밤에 발표됐던 PPI가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돌게 나오고 이 고용 지표 또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일단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은 엇갈린 흐름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4%, 코스닥은 0.13%.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자체는 2,473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은 684포인트 선입니다. 일단은 지수 자체가 상승과 하락 자체가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수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은 어제 개장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목군이 빠지고 있고요. 섬유의복 쪽에서는 0.56% 그래도 올라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많이 올랐던 게 화학이었습니다. 화학이 0.78% 내림세를 그리면서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을 봤을 때는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방 쪽을 가리키는 업종들이 훨씬 더 강하게 누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이라던가 기계는 지금 0.01에서 2%의 상승폭이지만 철강과 금속, 전기전자가 0.98 거의 1%죠. 전기전자 0.7% 굉장히 크게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도 운수장비에서 0.18%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는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그동안 건설 업종을 열어봤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봤더니 정치 테마주 위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과연 그 정치 테마주가 지금 건설 업종을 이끌고 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타 서비스가 0.58% 떨어지고 있고 금융이 0.2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 종이, 목재까지 그래도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지만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0.5% 그리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화학 쪽에서 0.7%의 내림폭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일단 예상 체결과는 같은 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모두 다 상승을 했었고요. 어제 특히나 삼성전자가 무려 3.5% 상승폭으로 종가를 마감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삼성전자 0.18% 상승하면서 56,000원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0.28%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과 협력해서 AI 스마트폰이 아니라 PC 시장까지 공략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죠. 코파일럿 플러스와 인텔의 최신 칩인 이 루나 레이크를 새 갤럭시 북에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들이 갤럭시 AI와 함께 작동을 하게 되면서 고성능 AI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다롄 공장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다롄 공장은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주로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 AI 붐으로 이 다롄 공장에서 생산되는 낸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되자 이 본사에서 직접 관리에 나서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자회사의 협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더불어서 이 메모리 시장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에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3%대 하락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는 그래도 7%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테슬라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면서 함께 훈풍 이어갔었는데 오늘은 그만큼 좀 낙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40만 원 선 깨트리면서 39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리고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증권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생물보안법으로 기대감이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하는데요. 생물보안법 통과가 됐을 때는 단기 매출에는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경쟁사 우시앱텍의 일부 서비스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항체 의약품 관련 서비스는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와 HLB 쪽에서만 상승분이 들어와 있고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그리고 리가캠까지 지금 모두 다 하락불을 켜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1%대 상승폭 키우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에코프로 BM이 2.8%대 상승폭으로 종가를 형성했는데 그대로 지금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이 HLB 사이언스가 더 넓은 시장으로 좀 시장 공략을 하기 위해서 이 폐혈증 치료제를 지금 임상 자체가 미국으로 좀 옮겨졌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도 어느 정도는 훈풍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까지 있었기 때문에 HLB 현재 2.13% 올라와 있고요. 리가캠바이오는 ADC 신약이 미국에서 일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달해 드렸죠. 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어제도 0.82%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오늘도 0.83% 하락폭은 그대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는 좀 복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네요. 먼저 전자기술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56,1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 계속해서 낙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0.28%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를 계속해서 강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어제장 안에서도 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도 그 약세를 이어가고 있을지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현재 1.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이 중국의 스마트폰 소비가 회복될 것이다. 더불어서 소비 쿠폰 정책이 긍정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삼성전기가 그 수혜를 볼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아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1.66% 상승하면서 12만 2,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 쪽 하면은 가장 또 대표적인 게 하나로템을 필두로 해서 이 방위 산업 종목들 아닐까 싶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방위 산업 쪽에서 또 긍정적인 코멘트를 연달아 다 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휴전, 더불어서 미국의 국방비 삭감 우려, 그리고 국내 방산업종의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현재 겹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방의 예산 증액과 무기 수출 기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부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구매국의 결정 지연이 이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수익 증가와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현대로템이 0.9%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을 바라봤을 때 삼성중공업은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 한화오션 쪽에서는 1.3%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조선 쪽에서는 오늘 어느 정도는 좀 낙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LG 엔솔은 지금 거의 3%대 낙폭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0.72% 하락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쪽 확인해 보겠습니다.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반도체 흐름이 지금 꽤나 좋지 않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군들 지금 하락불을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1.8%,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전체적으로 낙폭이 꽤나 강하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로세스 쪽을 살펴봤을 때는 이 공정 산업이기 때문에 그냥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우디 소재 기업과 1,375억 원 규모의 ESS 4695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이 4분기 영업이 개선될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까지 달아냈으니까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형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보합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 지켜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좀 덜어내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선물로 봤을 때도 외국인 일단 매도로 찍혀 있긴 하거든요.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끝났는데 네네. 오늘 포지션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어제 특이점이 좀 있었다면 장 막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삼성전자의 이 매수세가 좀 후반 좀 많이 몰렸었죠. 이 부분은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따라서 일단 그 이전에 이 선물 시장의 매도폭들이 현물로 좀 일부 유입됐던 흐름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많이들 좀 생각을 좀 하시지만 아직 명확하게는 상방 압력을 좀 가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은 현재 좀 부재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개인 투매로 인한 어떤 수급은 좀 일부는 좀 안도는 했지만 명확하게는 추세를 점진적으로 좀 다시 좀 전환했다라고 좀 보기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시그널들이 있지만 아닐까라고 좀 보시겠고 오늘 시장 상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미국 증시의 경우에는 어제 이제 조정이 좀 일부가 있었어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어떤 매크로 지표에 관한 우려감보다는 최근에 이 과열 여건에서 흐름들을 좀 이어갔던 그런 어떤 수급들이 일부 좀 쉬어가는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조정은 크게 좀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수준은 좀 아니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 부분이 그 이전에 좀 발표된 고용지표의 부분이 대체적으로 좀 컨센트는 좀 부합을 했지만 과열 양상 때문에 사실 이 뜨거운 고용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은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 정책에 관련된 어떤 스탠스의 어떤 변화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기 때문에 우선 해당되는 요건들은 실업률이 소폭 좀 상회한 점, 이 점이 오히려 그런 부담들을 좀 내렸다는 관점에서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겠고 일단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워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또 급냉해서는 또 경기 침체에 관련된 시그널들을 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들이 일부는 있겠지만 현재는 골디락스 수준에서에 대한 어떤 시장 어떤 내용들을 좀 부합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리 증시의 경우에 현재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오늘도 양시장에서 일부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내주고는 있지만 이건 쉽게 해서 그 이전보다 매도세는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직 국내 정치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2차 탄핵소추 의결 여부가 과연 이제 어떻게 결정이 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성들은 아직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처럼에 관련된 저가까지 공포 심리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방보다는 아직까지는 좀 하방 압력이 좀 심해질 수 있는 구간들. 여기도 해서 미결제 약정 건수가 어제 선물 옵션 만기 때 한 11만 건이었어요. 근데 오늘 다시 24만 건을 회복했다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는 이 숏 커버리지. 지금 롱 포지션 전략보다는 이제 하방 배팅에 많이 배팅을 했었는데 지금 24만 9천 건이라는 것은 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어느 정도에 대한 이 매수세는 좀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좀 더 잡아가려면 조금의 어떤 정치 리스크 완화 여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부분이 경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일 다시 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시장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정치 이슈랑 업황 이슈를 분리해서 언제쯤 반영시키느냐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특정 날짜를 언제로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언제쯤 뭐가 해결되면 이 정도 됐을 때는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거를 참 여기에 여기를 한번 2016년도에 탄핵 정부가 좀 비교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 부분 참 아쉽지만 단순하게 좀 비교를 한다면 2016년도 11월 달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좀 일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기점으로 1차 탄핵 소추가 거기서 의결이 되면서 오히려 지수가 코스피 기준에 한 1.9% 정도 상승을 했고 여기서 이제 헌재에서 최종 결정이 좀 있었던 3월까지에 대한 이 평균 주가가 코스피가 3% 정도 대체적인 어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리스크에 대한 완화 기점들은
탄핵 소추 의결을 좀 기점으로 해 추세를 좀 돌렸다는 관점에서 이번의 경우에는 사실 뭐 제가 정치적인 어떤 색깔들을 다 빼고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수급적인 측면들은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보다 이런 정치 리스크를 좀 수반하고 있는 내용들이 완화될 수 있는 시그널이 아마 탄핵 소추 의결 여부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이 사실 좀 변곡점이 좀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탄핵 소추 의결이 어느 정도에 대한 이 가결로 좀 진행이 된다면 수급의 어떤 방향성들은 오히려 정치 리스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어떤 일부의 기대감들을 반영시킬 수는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에 대한 어떤 이 판결 여부까지에 대한 그 불확실성들은 아직은 좀 남아 있겠죠. 근데 여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어떤 업황이라든가 세부적인 어떤 종목들 어떤 개별 이슈들을 모두 다 커버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중요한 방향성들은 정치 리스크가 반드시 좀 해소가 좀 돼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를 좀 넘어가면 또 다른 좀 산이 있죠.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내년도 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정책 공약들이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에서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 섹터에 상당한 아직까지의 어떤 영향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마지막 좀 노이즈가 좀 될 수 있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정치 리스크 그다음에 미국발 정책 노이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한 어떤 선별적인 어떤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관세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는 그 다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뭐 저는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뭐 통신 같은 종목들 이런 뭐 경기 방어성이라든가 수주장과 좀 탄탄한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년도 1월까지 좀 보기 괜찮은 섹터가 지금 AI입니다. AI의 경우에는 특히 AI 소프트웨어에 관련 종목들, 뭐 의료 AI도 마찬가지인데 해당되는 흐름들이 단순하게 어떤 수급적인 어떤 위축이 일부가 좀 있었지만 현재는 대다수도 만회를 했고요. 가장 수급이 좀 강한 섹터고 또 1월까지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수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말이 가장 큰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서 이제 경기 방어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침 제가 또 앞서서 브리핑에 통신주 이야기를 좀 해서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계엄 사태 이후 가장 좀 그나마 좀 통신주가 시장을 좀 보호를 해줬고 외국인들이 많이 남아갔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그 지분 100%까지 다 찼다고 하고요. LG U+는 73%까지 찼습니다. 그러면 통신주 매력도 그만큼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외국인이 그만큼 남아갔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이 수급 기준을 봤을 때 지금 한 5거래일 정도, 한 6거래일 정도 우리가 봤을 때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가 좀 급락을 했죠. 이 부분 한 5거래일까지에 대한 주가 추이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대다수 이제 낙폭과대 국면을 좀 진입을 했었는데 통신주의 경우에는 최근 한 5거래일, 평균적으로 한 6거래일 정도를 좀 보면 오히려 하락폭들은 지금 KT가 한 8% 정도, LGU+가 2.8 그리고 SK텔레콤이 2.7% 정도 최근 기준에 좀 하락을 했는데 KT가 좀 가장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보면 전반적인 어떤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통신주가 그렇게 좀 많이 빠진 것은 아니죠. 다만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재 그럼에도 이제 제한된 수급, 그다음에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수급이 견조한 일부 섹터들이 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통신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IT,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외인의 수급 연속성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고 오히려 통신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관세 리스크에 한데 뭐 대내외 불확실성들이 좀 제기됐을 때 오히려 배당 수익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다만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들이 단기에 너무 고점에 주가가 좀 형성되면서 이 부분이 지금 배당의 매력도는 좋은데 주식을 좀 사기에는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시각들이 최근에 어떤 단기 조정을 어떤 빌미로 해서 오히려 좀 기회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SK텔레콤에 대한 이번 시가 배당률이 약 한 6.7에서 한 7% 한 초반까지 좀 제시가 좀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 배당 수익률이 한 7% 정도 형성이 되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대안주 관점에서 충분한 어떤 매력도가 점쳐질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밸류업 정책에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들의 일부가 좀 남아있는 점은 좀 아쉬운데 주주환원 정책은 사실 기업의 밸류업 정책과는 좀 다소 무관하게 통신주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시가 됐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오히려 현재는 뭐 저는 조정 시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라는 긍정적인 말씀 좀 해주셨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가에서 바라보는 가장 탑픽 종목은 KT였습니다. 실적 개선이 가장 빠를 거고 ROE도 한 9에서 10% 제시를 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정책도 기대감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리밸런싱도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카카오랑 이제 네이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참 많이 담아갔어요. 근데 오늘은 상단에서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담아가는 걸로 확인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하락하고 있고 어제 하락했고 오늘은 좀 강보합이 나와서 그럼 통신주가 조정 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하면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뷰를 가지고 계실까요? 네. 지금 가장 내러티브가 좀 좋은 섹터 중에 하나가 AI 소프트웨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점진적인 일정 모멘텀 내지는 뭐 지금 구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제가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구글의 이 차세대 AI 뭐 제미나이 어떤 업데이트폰 출시 이 부분이 단기적인 수급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어제 좀 나타내주기 시작했고요. 해당돼서는 이게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CS2025도 마찬가지로 키워드는 AI가 좀 제시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단순하게 AI 산업이 좀 개화됨에 따라서 기대감으로 좀 작용했던 일부들이 현재는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내서 서비스 상용화로 지금 현재 출시가 되고 있고 해당에서는 단순하게 일단 뭐 출시되고 난 이후에 막대한 좀 돈을 아직까지는 크게 좀 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뭐 점진적인 서비스 뭐 과금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국면에서 수익 지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이 내년부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향후로 더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향후 한 5년 안에는 AI 소프트웨어 비중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고 네이버의 경우에도 뭐 내년도 AI 사업 부분에 대한 전환 부분이 B2B와 좀 연계가 돼서 이커머스라든가 뭐 서치 플랫폼 같은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뭐 광고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가 더 상향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전망치들은 내년에 한 20% 정도 상향된 영업이익 추정치를 좀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가 4분기까지 이어질 수 있고 여기 대해서는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좀 상향됐다는 것은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더 클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네이버가 지금 20만 8천 원대에서 단기적으로 한 25만에서 한 26만 원대에 대한 이 목표 주가가 많이 좀 제시가 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장기적인 리스크로 좀 남아있던 부분이 야후 라인 사태 이 부분에 관련된 지배권 상실 리스크가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은 좀 아쉬운데 해당에서는 이런 노이즈가 저는 뭐 지난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선반영됐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좀 제외를 한다면 오히려 AI 산업 모멘텀들이 반영되면서 내년부터 주가에 주가 반영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구간을 좀 이어지면 저는 뭐 증권사가 좀 예측했던 목표가 한 26만 원대는 단기적으로는 좀 충분히 좀 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쪽에서는 이제 숫자가 잘 안 찍혀서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좀 걱정이었는데 오히려 내년부터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테마 넘어가기 전에 이수페타시스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결국 유증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유증 그냥 받지 말고 정리하자라는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 뭐 2차 전지 제이오라기보다는 반도체 보고 투자했던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라는 의견도 많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올라와요. 1.6%. 일단 2만 1,000원 선에 걸쳐 있긴 한데 그럼 보유하신 분들은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셔야 될까요?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반등 시 매도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주겠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성과를 좀 볼 때 지금 낮아진 주가를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좀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유상증자의 물량이 향후에 얼마만큼 부담 완화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선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보자면 뭐 지난 11월 달에 5,500원 규모의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었죠.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가치 희석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발행 주식 총수의 한 30%가 되는 어떤 신주 물량들이 상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자금의 사용 목적들이
반도체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시설 투자를 위해서 했다면 오히려 그런 불만들이 조금은 좀 완화될 수 있었겠는데 이 부분이 전혀 뭐 사업적인 시너지가 전무한 2차 전지 기업인 뭐 제이오를 좀 인수하는데 일부 자금을 좀 쓴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이 금액이 더 증액이 되면서 부담으로 좀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불만을 좀 제시한 것은 맞고요. 증권사가 사실상 TP를 좀 하향했던 이 계기도 사실 사업적인 어떤 시너지와 연계성이 부족한 제2의 인수를 왜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유상증자로 인해서 향후에 오버행 이슈가 좀 단기적인 어떤 주가의 추세적인 어떤 상승 여력을 좀 상실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감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좀 전망을 했고, 이 부분이 지난번에 증권신고서가 좀 정정명령 부과를 받다 보니까 시장이 오인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 있다, 제2호의 인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좀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죠. 증권신고서의 정정명령 부과는 일단 뭐 우리가 이 자금 조달 공시를 우리가 많이 확인해 봤을 때 뭐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는 이 내용입니다. 정정명령 부과라는 것은 증권신고서의 기재 내용들이 부실하거나 투자 위험 사항들에 관련된 어떤 이 내용들이 조금 부실하게 좀 기재되거나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정명령 부과인데 마치 이 부분을 증권신고서가 좀 철회된 것처럼 시장이 오인 해석을 한 것이 좀 잘못된 것이고, 여기 더해서는 사실 제가 좀 전망했던 부분들은 이스페타시스가 너무나 이제 반발이 크다 보니까 제2호의 인수 철회를 하고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시설 투자만 할 수 있는 요건으로 좀 낮춰가지고 한 2,000억 원대 한 초중반 정도로만 진행을 했어도 사실 투자자들의 불만들은 일부 좀 잠재우면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했을 텐데 이게 뭐 초강수를 좀 뒀다는 관점에서 좀 아쉽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증자 물량을 받아서 향후에 주가가 올라가기를 좀 기대하는 것은 사실 이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막대한 신주가 좀 유통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상승 탄력도를 내지는 뭐 비전을 좀 제시할 만한 명확한 어떤 이 모멘텀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부재하지 않을까. 냉정하게는 조금 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수적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반등을 줄 때는 가지고 계신 물량을 좀 덜어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2%를 일단 강도는 있는데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5일선이나 21선 밑에 지금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도 5일선, 21선 밑에 그려져 있다는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게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액션스퀘어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게임주들도 같이 좀 훈풍을 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영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액션스퀘어에 지분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오늘까지 같이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과연 게임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것이냐라는 부분에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고요. 위메이드가 같이 껴있기 때문에 뭐 코인 관련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함께 강세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눌렸다가 그래도 좀 시세를 회복해 나가는 구간에 있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더불어서 미국 보건부에서 GLP-1 계열에 대해서는 보험을 좀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건 비보존 제약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가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 속에서 상한가에 현재 묶여 있고요. 좀 더 크게 보면 CDMO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내 상원 통과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 속에서 조금 눌렸었다가 지금 다시 좀 연내 통과 가능성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가려는 움직임도 좀 보입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메타버스랑 AR 준비를 했는데요. 구글이 계속해서 양자컴에 대해서 신호탄을 좀 쏘아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구글과 삼성이 협력을 하면서 XR 헤드셋을 출시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구글 지도랑 유튜브랑 그리고 제미나이까지 XR 헤드셋을 같이 탑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더 확장한다면 온디바이스 AI까지도 같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테마 함께 좀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 가장 좀 깊게 보고 계실까요? 예, 저는 바이오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초에 대형 바이오주들에 대한 수급들 오늘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일부 보합권 수준 내지는 보합권에서 상승 추이로 좀 전환을 좀 일부 했습니다. 최근 이 정치 리스크가 좀 부각되면서 한 4거래일간에 걸쳐서 같이 이제 동조해서 수급 이탈이 좀 됐었고 단기 하락폭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거셌지만 반등이 오는 시점에는 해당되는 하락폭도를 대부분 좀 만회를 했다는 점에서에 대한 차이가 좀 있고 여기 더해서 지금 수급의 방향성들이 좀 명확하지 않은 여기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국발 정책 노이즈가 좀 남아있죠. 칩스법이라든가 IRA 관련된 이슈가 해소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은 내년 1월까지에 대한 수급적인 어떤 영향으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될 수 있고 바이오주의 경우에는 국내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에 대한 낙폭을 좀 키웠지만 오히려 개별적인 어떤 노이즈들은 사실상 뭐 주가에 좀 상당히 많은 선반영을 좀 이뤄냈다는 관점에서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들은 일부 좀 완화될 수 있겠고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좀 앞두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키워드가 의료 AI가 좀 됩니다. 여기 더해서는 뭐 그 이전의 성과를 봤을 때 글로벌 빅파마들과 뭐 기술 이전 계약 체결이라든가 뭐 투자 유치라든가 공동사업 협력 같은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좀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보면 분명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어떤 최근의 어떤 낙폭은 매수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이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요. 선별적인 어떤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는 뭐 이 비만 치료제가 좀 강세를 좀 보였지만 지금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HLB, 뭐 리가키엠 바이오 같은 그런 대형 바이오주들의 경우에는 뭐 좀 개별적인 어떤 이슈라든가 모멘텀들이 있죠. 특히나 뭐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지금 머크의 소송 불확실성들이 일부가 좀 반영이 됐지만 내년도 1분기에 키트로다 SC에 관련된 미국 FDA 어떤 신청 허가에 관련된 모멘텀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점. HLB도 마찬가지죠. 리보세라닙의 FDA 신청 허가 관련된 내용들의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는 점. 리가캠 바이오의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임상 성과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이게 향후에 어떤 기술 수출 부분에 대한 유입 효과들이 조금 더 다각화되면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은 같이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많이 빠진 구간이라면 오히려 그런 기대 요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제 주도주가 명확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있고 뭐 중소형주 안에서는 정치 테마주라든가 뭐 인맥 관련 정치 테마주라든가 정책 기대감을 좀 갖는 정책 수혜주들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양분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보면 저는 뭐 개별 일정 모멘텀 충분히 1월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이벤트 많이 있는 시점이고요. 알테오젠 회사 측에서는 1월 달에 기대할 이벤트 많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일단 강보합 수준 지켜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는 비만 치료제 쪽이 좀 강했습니다. 머스크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보건부에서 이제 GLP 원계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면서 관심이 일단 그쪽으로 좀 쏠렸습니다. 근데 오늘 펩트론 봤을 때 어제 상한가 마감했고 오늘 한 1, 2%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블루엠텍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유통사라서 수혜 받을 수 있을 거다. 근데 오늘 주가는 또 엇갈리면서 블루엠텍은 한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해석하려면 이제 유통사보다는 비만 치료제도 플랫폼 기술 가지고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어제 나왔던 이슈가 크게 좀 두 가지, 많게 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앵커님께서 설명을 한 것처럼 건강보험에 관련된 약가 인하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어제 이 대웅제약이 장기 지속형 이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한다. 이제 1개월에 한 번 맞는 거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위고비라든가 일라일릴의 마운자로에서 이제 적용하고자 하는 게 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2세대 약물이다 보니까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이 시장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펩트론의 경우에는 뭐 스마트 데포라는 기술이죠. 이 부분이 약물의 전달 효과를 오래 좀 지속시키는 그런 플랫폼이고 인벤티지 랩도 좀 마찬가지예요. 해당된 약물을 좀 전달하는 방식을 그 해당된 효과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구현이 좀 가능하다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지금 가장 큰 단점이 요요입니다. 맞을 땐 당장의 효과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1세대 약물보다 치료 효과는 좋아졌는데 이게 조금 더 지속 효과를 좀 잘 내려면 투입량은 제한적이지만 이게 효과를 점진적으로 좀 오래 나타내주게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유지가 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펩타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이게 대량 양산이 안 됩니다. 값을 내리고 싶어도 약가를 내릴 수 있는 구조적인 원인이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장기 지속형 약물로 가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용액을 한 달에 한 번 맞을 때 오히려 그 공급량들이 더 확대되는 관점에서 제약사들의 입장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수 있고, 생산 비용의 어떤 절감 효과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플랫폼에 관련된 이런 이슈를 좀 부각했던 펩트론이 좀 어제 상대적으로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우리가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2세대 약물이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것뿐이 지금 현재는 구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한 달, 뭐 3개월에 한 번 맞는 약물까지 도달을 하려면 사실 뭐 노보너디스크라든가 일라릴리가 그 기간 동안 가만히 있을까요? 더 먼저 기술을 좀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너무 이런 이슈에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따라서 좀 매수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어떤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좀 유심하게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제는 이제 대웅제약에서 소식이 좀 나오면서 이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에서 이제 월 1회 맞아도 되는 비만 치료제 개발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뭐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변동성 유의하시면서 관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만 치료제까지 잘 살펴봤고요. 오늘 대표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오르면서 11월 수입 물가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24년 11월 수출입 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11월 수입 물가지수는 139.03을 기록해 전월 대비 1.1% 상승했습니다. 지난 10월 2.1%에 이어서 2달 연속 상승세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KT의 외국인 한도 소진율이 100%에 도달했습니다. 계엄 사태 여파로 외국인의 셀코리아 흐름이 감지되는 상황 속에서도 통신주는 적극 매수하는 양상입니다. 한도 소진율은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주식 한도 대비 실제 보유한 주식 수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한도 소진율이 100%라는 것은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AI 산업 확대로 인한 전력난 우려에 수소가 대체 에너지로 떠오르면서 한 달 새 수소 관련 ETF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라이즈 글로벌 수소 경제로 해당 기간에 수익률 17.75%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외 수소 관련 ETF가 상승한 이유는 최근 블룸에너지, 플러그파워 등 미국 수소 연리 전지 기업 주가가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12일에 열린 2025 대내외 경기 금융시장 대예측 세미나에서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강세가 예상되는 AI와 반도체 관련 업종에 주목을 해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에 대비해서 금과 비트코인 등 투자 자산에도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양 지수가 엇갈린 방향을 가리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혼조세의 양상을 보였었고 종목들 또한 그래도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그 엇갈린 방향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낙폭을 정말 많이 줄여냈습니다. 현재는 0.04%만 하락을 한 채로 2,481포인트, 2,480선은 그대로 지켜주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0.61% 올라오면서 787포인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개인 투자자가 다시금 돌아와준 하루가 아니나 싶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현재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 753억 원 매물을 사들여지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과 외국인은 좀 매도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따라 외국인의 낙폭이 꽤나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677억 원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코스피와 같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733억 원 매수하고 있고 지금 양 업체 쪽에서는 모두 다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매도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볼게 일단 개장 당시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다. 이 부분일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태고요. SK하이닉스가 0.85%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3%가량의 낙폭 형성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대 강세 현재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하겠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는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만 현재 1%대 낙폭 형성하면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HLB 쪽에서는 거의 2% 가까운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봤을 때 일단은 먼저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많은 업종들이 다시금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의약품 쪽에서 1.53%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도 개별 이슈 위주로 제약바이오 종목 쪽에서 강하게 시세를 분출했었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과연 어느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봤을 때도 지금 유통이 1.3%나 크게 올라오고 있고요. 건설만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모두 다 상승불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지금 화학이 1%대 낙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업종 살펴보면은 전기전자와 금속 쪽에서 소폭의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의료정밀 기기 쪽, 기계장비, 비금속에서 현재 모두 다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쪽 의료정밀 기기까지도 탄력 받아가고 있으니까 종목들 지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했을 당시를 살펴보자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한 섹터씩 몰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모두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그럼 가장 먼저 제약바이오, 의료기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단연 셀트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무려 4% 올라오면서 19만 2,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현금과 주식을 동시에 배당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장 안에서도 좀 크게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어서 HLB 2%, 유한양행 지금 0.3%, 알테오젠 0.8%, 대부분 종목군들 크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GLP-1 억제제를 저렴하게 제공을 하는 것이 이 미국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 개선에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더불어서 SK팜테코가 이 일라이릴리와 2조 원 규모의 비만 치료제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일라이릴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 공장을 세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라이릴리가 아닐까라는 추정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보건부 쪽에서 GLP-1의 약물이 이제 메디케어 더불어서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을 하면서 접근성을 더 높여가겠다 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도 비만 치료제 쪽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줄기세포 어제장 안에서도 탄력 강하게 받아갔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공학 쪽에서 이제 나왔던 연구가 하나 있는데 동물 성분에 없이 인간에 있는 장 줄기세포로 대량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로 배양된 세포들을 염증성 쥐 모델에게 이식을 해봤었는데 손상된 조직이 재생이 됐고요. 염증이 완화가 됐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성과가 네이처지에 좀 게재가 됐습니다. 향후에는 이 환자율의 줄기세포에 적용할 계획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쪽 안에서는 전반적인 훈풍 크게 불어들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3억 원 규모의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녹십자에서는 미국의 이 혈액원의 인수를 인해서 구조적 턴어라운드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들려왔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오늘 정기 변경일입니다. 그래서 편입되고 혹은 편출되는 종목들 보유하신 분들은 주가 체크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도 1,43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수급이 빠질 수 있다는 부분도 특히나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